강지훈은 숫자로 세상을 보는 남자였다. J글로벌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28배 젊은 CEO에게 감정은 불필요한 변수이자 비효율적인 리스크일 뿐이었다. 그의 세계는 차가운 이성과 날카로운 분석, 그리고 완벽한 통제로 구축되어 있었다. 사랑? 그것은 투자 가치가 없는 가장 예측 불가능한 파생 상품에 불과했다. 반면 22살의 미대생 이하나는 색으로 세상을 느끼는 여자였다. 그녀의 캔버스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지만 아버지가 사기로 떠안은 막대한 빚은 그녀의 세상에서 모든 색을 빼앗아 가고 있었다. 논리와 감성, 강철과 캔버스. 결코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두 세계가 한 장의 계약서로 인해 충돌해야만 할 때 그 끝에 남는 것은 차가운 거래의 잔해일까? 아니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운명의 시작일까? 이 질문에 답을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다.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J글로벌 빌딩의 최상층, 강지훈의 집무실은 그의 내면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 풍경 속에는 어떠한 온기도 존재하지 않았다. 최고급 가죽 소파와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책상,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곳에는 사람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잘 만들어진 모델하우스처럼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차갑고 고요했다. 바로 그 고요함의 중심에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이하나가 앉아 있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면 원피스는 이 화려한 공간과 어울리지 않게 소박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얼굴이 조금 창백했지만 두려움에 떨거나 위축되지 않으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지우는 기계적으로 서류를 검토하며 그녀를 훑어보았다. 사진으로 봤던 것과 똑같았다. 특별할 것 없는 외모, 평범한 배경. 그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그저 어린 신부라는 역할을 수행할 계약 대상일 뿐이었다. 계약 내용은 변호사를 통해 모두 전달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잘 조율된 악기처럼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기간은 1년. 계약 기간 동안 이하나 씨는 내 법적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대외적인 행사 참석, 가족 모임 참여 등 필요한 모든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적인 감정 교류나 불필요한 접촉은 일절 금지됩니다. 물론 부부로서의 어떠한 의무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마치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하듯 건조하게 말을 이어갔다. 하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순백의 계약서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 종이 한 장이 아버지의 빚을 해결하고 무너져가는 가족을 구할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예술가의 꿈, 평범한 사랑, 22살의 청춘. 그 모든 것을 저당 잡히는 대가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지훈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 순간 지훈의 움직임이 찰나의 순간 멈칫했다. 그는 늘 사람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데 익숙했다. 탐욕, 야망, 두려움. 수많은 감정들을 읽어냈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저 눈빛은 생전 처음 보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 눈은 깊고 맑은 호수 같았다. 그 안에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슬픔과 체념이 담겨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결코 꺼지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한 심지와 자존심이 조용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동정이나 연민을 구걸하지도 그렇다고 현실을 비관하며 반항하지도 않는 그저 자신의 운명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한 인간의 눈빛이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그는 그녀가 돈 앞에서 비굴하거나 혹은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담담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을 미세하게 뒤흔들었다. 계약의 대가로 이하나 씨 부친의 모든 채무는 J글로벌에서 변제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 동안
매달 생활비가 지급될 것이고 계약이 만료되는 1년 후에는 추가로 위자료가 지급될 겁니다. 금액은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애써 평정을 되찾으며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다. 제가 궁금한 건 돈이 아닙니다. 하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하게 집무실의 공기를 갈랐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훈은 의외라는 듯 고개를 들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니 그의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말해보시죠. 그는 턱짓으로 대답을 재촉했다. 이 계약으로 인해 저희 가족이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지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눈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진심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결국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하나가 펜을 쥐고 자신의 이름을 써 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작은 떨림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 마지막 획을 긋고 펜을 내려놓았을 때 그것은 단순한 계약의 성사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다른 사람의 세계로 편입되는 순간이었다. 지훈 역시 자신의 이름을 기계적으로 써 내려갔다. 강지훈이라는 세 글자가 그녀의 이름 옆에 나란히 놓이자 두 사람은 이제 법적으로 부부라는 기묘한 관계가 되었다. 계약이 끝나자 지훈의 개인 비서인 김 비서가 들어와 하나를 안내했다. 사모님, 이제부터 지내실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모님이라는 낯선 호칭에 하나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일부터 내 아내로서의 첫 공식 일정이 있을 겁니다. 김 비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전달할 테니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방금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끝낸 사람처럼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다. 하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한번 바라본 뒤 조용히 김 비서를 따라 나섰다. 거대한 집무실의 문이 닫히자 지우는 비로소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는 방금 자신이 서명한 계약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하나. 그 이름 옆에 나란히 적힌 자신의 이름이 오늘따라 유독 낯설게 느껴졌다. 그리고 뇌리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그녀의 눈빛. 슬픔 속에서도 결코 자신을 잃지 않으려던 그 강인한 눈빛이 자꾸만 그의 심장을 불편하게 건드렸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그 잔상을 지워버렸다. 불필요한 감정이었다. 이것은 그저 제이글로벌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병상에 계신 할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한 완벽한 거래일 뿐이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김 비서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하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캔버스 앞에서 물감을 섞던 평범한 미대생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CEO와 계약으로 묶인 아내가 되었다. 현실감이 전혀 들지 않았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부촌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저택은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보였지만 그 거대함과 차가움은 사람을 압도하는 위압감을 풍겼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이 그녀를 맞았다. 내부는 온통 흰색과 회색 톤으로 꾸며져 있었고 최소한의 가구만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집무실처럼 이 집 역시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다. 가사 도우미인 듯한 중년 여성이 정중하게 그녀에게 인사했지만 그뿐이었다. 집은 거대한 성처럼 고요했고 그 안에서 그녀는 철저히 이방인이었다. 김 비서는 그녀를 2층의 한 방으로 안내했다. 이곳이 사모님께서 사용하실 방입니다. 회장님, 아니, 대표님의 침실은 복도 끝에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벨을 눌러주십시오. 방은 호텔 스위트룸처럼 넓고 호화로웠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아름다운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의 마음을 위로해주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배낭을 방 한가운데 내려놓았다. 그 배낭이 이 호화로운 공간과 너무도 어울리지 않아 헛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잘 가꾸어져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 정원이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처럼. 그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얼굴,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떠올랐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1년만 버티면 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눈가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같은 시각, 지훈은 병원에 계신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제이글로벌의 창업주이자 호랑이로 불렸던 강 회장은 병상에서야 비로소 평범한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왔느냐? 링거를 꽂은 앙상한 손이 지훈을 향했다. 지훈은 그 손을 묵묵히 잡았다. 결혼할 아이다. 곧 정식으로 인사시키겠습니다. 지훈의 말에 강 회장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잘 생각했다. 네가 가정을 꾸리고 안정을 찾아야 나도 마음 편히 눈을 감지. 어떤 아이냐? 지훈의 머릿속에 또다시 하나의 얼굴과 특히 그녀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강한 아이입니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정확한 평가였다.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됐다. 그거면 됐다. 할아버지와의 짧은 만남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 지훈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다. 그는 할아버지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과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복잡한 감정의 한가운데 자꾸만 아른거리는 그녀의 맑고 슬픈 눈동자가 있었다. 그는 채 올라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사랑을 믿지 않던 남자의 얼굴 위에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생경한 감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지훈은 늦은 시간까지 서재에서 일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 셀러로 향했다. 와인 한 잔을 따라 들고 거실의 소파에 앉았다. 집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지만 오늘따라 그 고요함이 다르게 느껴졌다. 2층 어딘가에 자신과 계약으로 묶인 낯선 여자가 잠들어 있다는 사실 때문일까?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한 탄닌의 맛이 입안에 퍼졌다. 과거의 배신이 떠올랐다. 모든 것을 바쳤던 첫사랑은 결국 그의 배경과 돈만을 보고 접근했던 꽃뱀이었다. 그 상처는 그의 마음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영원히 지워버린 깊은 흉터로 남았다. 그 이후로 그는 누구도 믿지 않았다. 모든 인간관계를 철저히 거래와 필요에 의해서만 구축했다. 그런데 오늘 그 단단했던 신념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았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가족을 다치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던 그녀의 목소리. 슬픔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려던 그 눈빛. 그는 피식 웃었다. 고작 계약 상대일 뿐인 여자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내일부터 그녀는 그의 아내 역할을 연기해야 하고 그는 완벽한 남편을 연기해야 한다. 그것은 무대 위에 선 두 배우와 같은 것이었다. 감정은 사치일 뿐. 그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남은 와인을 전부 마셔버렸다. 하지만 어두운 저택의 깊은 침묵 속에서 그의 심장은 평소와 다른 미세한 박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결혼 생활의 첫 아침은 낯선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거대한 저택의 고요함에 잠을 설친 하나는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을 떴다. 낯선 방, 낯선 공기, 낯선 인생.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1층으로 향했다. 어젯밤에는 미처 둘러볼 여유가 없었던 집안을 천천히 걸었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은 그녀의 맨발에 차갑게 와닿았고 벽에 걸린 추상화들은 화려했지만 어딘가 공허했다. 이 집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지만 단 한 가지, 사람 사는 온기만이 결여되어 있었다. 하나가 주방에 도착했을 때 지훈은 이미 운동을 마치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땀에 젖은 채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어제 보았던 칼 같은 슈트 차림과는 또 다른 위압감을 주었다. 그는 하나의 등장에 잠시 눈길을 주었을 뿐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잔에 검은 액체를 채웠다.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주인, 그녀는 잠시 머무는 손님, 혹은 그저 그의 필요에 의해 들여놓은 값비싼 가구 같은 존재. 아침 식사는 각자 해결합니다. 주방은 자유롭게 사용해도 좋지만 내 구역을 침범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지우는 커피잔을 든 채 일방적인 통보를 남기고 서재로 향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차가웠지만 하나는 덤덤하게 받아들였다. 애초에 따뜻한 대우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텅 빈 주방에 홀로 남아있자니 가족들과 함께하던 아침 식사가 사무치게 그리워졌다. 늘 시끄럽고 분주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밥 냄새와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냉장고를 열었다. 다행히 안에는 신선한 식재료들이 가득했다. 하나는 익숙한 솜씨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계란을 풀어 파를 섞어 부드러운 계란말이를 만들고 냉장고에 있던 재료로 간단한 뭇국을 끓였다. 거창한 식사는 아니었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먹을 만큼만 작은 쟁반에 담아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막 수저를 들려던 순간 서재에서 나온 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잠시 멈칫했다. 주방 가득 퍼진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구수한 국 냄새 때문이었다. 그가 기억하지도 못할 아주 오래전 집안에 감돌았던 익숙한 냄새였다. 내 몫은 필요 없다고 했을 텐데요. 지훈은 일부러 더 차갑게 말했다. 그의 평온한 아침, 루틴이 망가지는 것이 불쾌했다. 하나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다. 이건 제 아침 식사입니다. 대표님 몫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지극히 사실이었지만 어쩐지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구석이 있었다. 그는 잠시 그녀가 차려놓은 소박한 밥상을 쳐다보다가 말없이 자신이 쓰던 식탁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는 가사 도우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하나의 수저 소리만이 작게 울렸다. 그날 오후 김 비서가 보낸 스타일리스트와 쇼핑 어드바이저들이 저택으로 닥쳤다. 그들은 하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이글로벌의 안주인에 걸맞은 모습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수수한 면 원피스는 최고급 실크 드레스로 질끈 묶었던 머리는 우아한 웨이브 스타일로 변했다. 그녀는 마치 마네킹이 된 것처럼 그들의 손길에 자신을 맡겼다. 수백만 원짜리 옷과 구두가 발치에 쌓여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의 옷이 아니라 강지훈의 아내라는 역할을 위한 무대 의상일 뿐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하나는 저택의 정해진 규칙 안에서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대부분의 시간은 2층의 방에서 책을 읽거나 스케치를 하며 보냈다. 그녀는 일부러 지훈과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 역시 늦은 밤에 귀가해 이른 새벽에 나가는 생활을 반복했기에 두 사람은 한 집에 살면서도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는 저택 뒤편에 버려진 작은 온실을 발견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유리창 너머로 말라 죽은 화초들이 앙상한 가지만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때는 누군가의 정성 어린 손길을 받았을 그곳이 꼭 자신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하나는 매일 오후 온실을 청소하고 죽은 화초들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흙을 고르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다.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지만 흙을 만지고 생명을 돌보는 동안 그녀는 잠시나마 숨을 쉬는 것 같았다. 서재에서 창밖을 보던 지우는 온실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하나의 작은 모습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며칠이고 계속되는 그녀의 행동에 그의 눈길은 조금씩 더 오래 머물렀다. 아무도 돌보지 않던 그 버려진 공간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이 어쩐지 낯설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훈의 아내로서 수행해야 할 첫 번째 공식 일정이 다가왔다. 강 회장의 팔순을 기념하는 가족 모임이었다. 지훈은 저녁 약속을 앞두고
하나에게 드레스 한 벌을 건넸다. 짙은 네이비색의 디자인이 아주 단조로운 드레스였다. 너무 튀지 않게 조용히 있다 오면 됩니다. 불필요한 질문에는 대답할 필요 없고 어렵다면 그냥 웃기만 하세요. 그는 여전히 상사처럼 지시했다. 하나는 말없이 드레스를 받아들었다. 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그저 눈에 띄지 않는 병풍. 가족 모임이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화려함 그 자체였다. J글로벌의 친인척들이 모두 모여 서로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하나가 지훈의 팔짱을 끼고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 여자가 누구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계심이 하나의 피부에 와서 박혔다. 지훈은 익숙하다는 듯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할아버지가 계신 중앙 테이블로 향했다. 문제가 생긴 것은 지훈이 잠시 다른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지훈의 사촌이자 J글로벌의 계열사 이사로 있는 강소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새언니라고 불러야 하나? 듣던 대로 정말 평범하게 생겼네요. 우리 지훈 오빠가 취향이 독특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가득했다. 하나는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아가씨. 어머, 말끝마다 존댓말을 하니 더 어색하네. 그냥 편하게 해요. 아, 편한 게 더 익숙하려나. 듣자 하니 아버지가 큰 빚을 져서 팔려왔다면서요. 얼마에 계약했어요? 우리 오빠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는 사람인데 꽤 비싸게 쳐준 모양이죠. 강소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집중되었다. 하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었지만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그녀가 입술을 깨물며 무어라 대답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 아내에게 무슨 볼일이지, 소희야? 얼음장처럼 차가운 지훈의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언제 왔는지 지훈이 소희를 싸늘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소희는 당황하며 애써 웃음을 지었다. 아, 오빠, 그냥 새언니랑 인사하고 있었지. 우리 식구가 됐으니까 잘 지내보자고. 지훈은 그녀의 변명에 코웃음 쳤다. 그는 하나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는 연회장에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서늘했다. 이 하나는 내 아내다. 강지훈의 아내에게 무례하게 구는 건 나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겠다. J글로벌 이사라는 직책이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주지. 그 말에 강소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주변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하나를 데리고 자리를 떴다. 돌아오는 차 안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하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는 왜 자신을 감싸준 걸까? 계약 조건에는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소유물에 흠집이 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뿐일까? 저택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을 때 하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오늘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를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착각하지 마. 넌 내 아내의 역할을 하고 있고 난 내 선택에 책임이 있을 뿐이다. 누구도 내 앞에서 내 것을 모욕하게 둘 순 없어. 그의 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쩐지 이전과는 미세하게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는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하나는 그가 사라진 현관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내 것. 그의 말이 심장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한편 자신의 방으로 들어온 지훈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던졌다.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반응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강소희의 말에 상처받았을 그녀의 얼굴,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 같으면서도 꿋꿋하게 버티던 그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이라고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계약 위반이었다.
감정을 섞지 않기로 한 첫날의 규칙을 스스로 어겨버렸다. 얼음 같던 그의 벽에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느다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강지훈의 갑작스러운 결혼은 제게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와 같았다. 대부분은 J글로벌의 후계자가 마침내 안정을 찾는 것이라 짐작했지만 단 한 사람, 그의 오랜 라이벌이자 J글로벌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태성그룹의 CEO 박태민에게는 흥미로운 변수였다. 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강지훈과 이하나가 함께 찍힌 사진을 내려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사진 속 이하나는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들만의 세계에 속하지 않은 이질감이 느껴졌다. 강지훈답지 않은 선택이었다. 모든 것을 계산하고 움직이는 그가 아무런 배경도 없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 여기에는 분명 무언가 있다. 이하나라는 여자, 뒷조사 깨끗하게 해봐.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뭘 먹고 뭘 싸고 살았는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털어와. 박태민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하고 냉혹했다. 그는 강지훈의 완벽함에 흠집을 낼 기회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그리고 그는 직감했다. 저 여자 이하나가 강지훈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의 부하가 재빨리 허리를 숙이고 사라졌다. 박태민은 다시 한번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곧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이용해 강지훈을 절벽 끝으로 몰아쓸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한편 가족 모임 이후 저택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지훈은 의식적으로 하나와 거리를 두려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관찰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는 서재 창문을 통해 온실에서 흙을 만지는 그녀의 모습을 자주 보았다. 작은 화분에 모종을 옮겨 심고 조심스럽게 물을 주는 그녀의 얼굴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모습은 차갑고 인공적인 저택의 풍경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그림 같았다. 그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에게 짜증이 나 애써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가 되살려낸 온실의 푸른 빛은 그의 시야에 잔상처럼 남았다. 그날의 일은 그에게 작은 경각심을 일깨웠다. 자신의 계약 상대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나도 없다는 사실. 리스크 관리는 그의 경영 철학의 기본이었다. 그는 비서실장인 최 비서를 불렀다. 최 비서는 지훈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신복으로 그의 그림자처럼 묵묵히 곁을 지켜온 인물이었다. 이하나 씨 가족에 대해 다시 자세히 알아보게. 단순한 채무 관계 말고 과거 경력부터 주변 관계까지 전부 다. 지훈은 어디까지나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라 합리화하며 지시했다. 최 비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즉시 움직였다. 조사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며칠 후 최 비서는 두툼한 보고서를 들고 지훈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대표님,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지훈이 보고서를 넘기자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하의 아버지 이원진. 그의 이력서에는 낯익은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J글로벌의 전신인 제일반도체. 그는 15년 전 회사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인 태성전자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불명예 해고를 당했다. 당시 제일반도체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지훈의 삼촌이 잠시 경영을 맡아 어수선한 시기였다. 보고서는 계속되었다. 이원진은 업계 최고의 엔지니어였지만 그 사건 이후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다. 이후 여러 사업에 손을 댔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최근에는 사기까지 당해 막대한 빚을 지게 된 것이었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원진이 해고된 직후 태성전자는 놀랍게도 제일반도체가 개발 중이던 기술과 매우 유사한 신기술을 발표하며 시장의 판도를 뒤집었다. 당시에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 혹은 이원진의 기술 유출이 확실한 증거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모든 것이 너무나도 교묘하게 짜인 각본 같았다. 이 사건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재조사를 지시하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최 비서의 말은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지훈의 아버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던 것이다. 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태성그룹의 전임 회장이자 박태민의 아버지가 꾸민 짓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은 유능한 엔지니어를 모함하여 내쫓고 그의 기술을 훔쳤다. 그리고 자신의 가문은 그들의 계략에 놀아나 충직한 직원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데 일조한 셈이었다. 그날 이후 지훈이 하나를 보는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까지 그녀가 단순한 계약 상대였다면 이제는 자신의 가문이 빚을 진 채권자의 딸로 보였다. 그의 마음속에 차가운 비즈니스적 관계를 넘어 무거운 죄책감과 부채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무언가 보상을 해주고 싶었다. 그는 최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수천만 원짜리 보석을 선물했다. 하지만 하나는 그 모든 것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런 건 계약에 없는 내용입니다. 저는 제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돈으로는 결코 그녀의 상처를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건이 터졌다. 며칠간 계속된 구준비에 온실을 돌보던 하나가 심한 감기 몸살에 걸린 것이다. 낯선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피로가 겹친 탓이었다.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일하던 지훈은 가사 도우미의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대표님, 사모님께서 열이 너무 심하십니다. 의식이 거의 없으세요. 그 순간 지훈은 자신이 중대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집으로 차를 몰았다. 왜 이토록 서두르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하나는 침대에서 불덩이 같은 몸으로 끙끙 앓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지훈은 곧장 주치의를 불렀고 그가 도착하기 전까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의 곁을 맴돌았다. 그는 평생 누군가를 간호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물수건을 가져와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의 차가운 손이 그녀의 뜨거운 이마에 닿았을 때 하나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는 열에 들떠 지훈을 알아보지 못하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지훈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그의 가슴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잠시 후 도착한 주치의가 진찰을 마치고 돌아간 후에도 지훈은 그녀의 방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가사 도우미를 퇴근시키고 밤새 그녀의 곁을 지켰다. 열이 더 오를까봐 몇 번이고 물수건을 갈아주었고 마른 입술을 물로 적셔주었다. 그는 왜 자신이 이러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계약서에는 아픈 상대를 간호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하나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잠든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고통이 가신 평온한 얼굴. 지훈은 의자에 앉아 말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늘 슬픔과 강인함이 공존하던 그 눈이 감겨있자 그녀는 제 나이의 평범한 22살 아가씨처럼 보였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그녀의 뺨에 달라붙어 있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그의 손끝에 닿은 부드러운 감촉에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것은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본능이 시킨 행동이었다. 그 순간 그가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삐걱거리며 열리고 있었다. 죄책감, 연민, 그리고 이름 모를 새로운 감정. 이 모든 것이 뒤섞여 그의 안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는 깨달았다. 이 계약 결혼은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그의 통제된 세상에 들어온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고 그는 이미 그 변수에 속수무책으로 휘말리고 있었다. 하나가 건강을 되찾는 데는 며칠이 걸리지 않았다. 육체의 상처보다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한 것은 마음의 동요였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이 잠든 사이 지훈이 곁을 지켰다는 사실을 가사 도우미를 통해 전해 들었다. 그 차가운 남자가 보여준 예상 밖의 행동은 그녀의 마음에 잔잔하지만 깊은 파문을 남겼다. 그와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그는 다시 원래의 무심한 CEO로 돌아갔지만 하나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려 애썼다. 어쩌면 이 얼음 같은 남자에게도 따뜻한 구석이 있을지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너무나도 잔인한 방식으로 짓밟혔다. 박태민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계와 사교계에 퍼져 있는 자신의 정보원들을 이용해 교묘하게 조작된 소문을 흘렸다. J글로벌 강지훈 CEO, 15년 전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기술 유출범의 딸과 결혼. 이것은 과연 용서인가? 아니면 잔혹한 복수극의 서막인가? 소문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의혹만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악의적으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증권가 정보지를 중심으로 돌던 이야기가 순식간에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기정사실처럼 번져나갔다. 그 소문을 하나의 귀에 직접적으로 속삭인 것은 강소희였다. 그녀는 일부러 저택을 찾아와 걱정하는 척 위선을 떨며 관련 기사가 실린 태블릿 PC를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어머, 새언니, 이걸 어쩌면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억측을 할 수 있죠. 우리 오빠가 그럴 리 없는데. 그렇죠.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다. 하나의 눈이 화면에 박힌 글자들을 쫓았다. 강지훈의 차가운 태도, 목적이 불분명한 계약 결혼,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얽힌 과거의 사건. 모든 것이 소문이 가리키는 방향과 정확히 일치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가 자신에게 보여줬던 아주 잠깐의 온기, 아팠을 때 곁을 지켜주었던 그 밤의 기억이 오히려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다. 그것마저도 복수극을 위한 계산된 연기였을까? 아버지를 파멸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의 딸까지 완벽하게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것일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의 하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확인한 강소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다. 그날 밤 지훈이 귀가했을 때 그는 집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다는 것을 즉시 느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하나가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사실인가요? 그녀는 태블릿 PC를 그에게 내밀었다. 지훈의 눈이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박태민 짓이 분명했다. 신경 쓸 필요 없는 저급한 소문일 뿐이야. 그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그 태도가 오히려 하나의 오해에 불을 지폈다. 왜 대답을 피하는 거죠? 복수인가요?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저까지 망가뜨려야 속이 시원했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내 눈을 보고 똑똑히 말해봐요. 단 한순간이라도 나를 인간으로 대한 적은 있었어요? 지훈은 입을 열 수 없었다. 지금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으며 너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아직 불확실한 싸움에 그녀를 끌어들이는 것이었고 무엇보다 그런 나약한 속내를 드러내는 것은 그가 평생 배워본 적 없는 일이었다. 그의 침묵을 하나는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녀의 눈에서 희미하게 타오르던 마지막 기대의 불씨마저 완전히 꺼져버렸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1년 동안 완벽한 아내 역할을 연기해드리죠. 더 이상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지훈은 손을 뻗어 그녀를 잡고 싶었지만 그의 발은 바닥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 쌓아 올려졌던 보이지 않는 벽은 이제 결코 넘을 수 없을 만큼 높고 단단해졌다. 지훈이 개인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동안 최 비서는 과거의 진실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의 아버지가 남긴 비망록에서 하나의 단서를 발견했다. 15년 전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한 연구원이 사건 직후 해외로 이민을 갔다는 사실. 최 비서는 수소문 끝에 그가 신분을 바꾼 채 캐나다의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즉시 캐나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끈질긴 설득 끝에 마침내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연구원은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지만 최 비서가 내민 과거 자료들과 강지훈의 아버지가 남긴 기록 앞에서 결국 무너졌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당시 태성전자의 사람들이 그의 가족을 협박했고 어쩔 수 없이 이원진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 증거로 그는 당시의 협박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과 태성전자로부터 돈을 받은 비자금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를 15년간 보관해오고 있었다. 만약을 대비한 자신만의 보험이었다. 그것은 박태민 일가의 추악한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최 비서는 증거를 건네받자마자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에 떨리고 있었다. 대표님, 다 찾았습니다. 이원진 실장님의 누명을 벗길 증거, 그리고 태성그룹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습니다. 지훈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희소식에 잠시 말을 잃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조심해서, 즉시 귀국하게. 하지만 박태민의 감시망은 생각보다 훨씬 집요했다. 그는 이미 최 비서의 출국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의 뒤에 사람을 붙여놓은 상태였다. 최 비서가 공항에 도착해 서울로 향하는 길, 그의 차를 뒤쫓는 검은색 세단이 있었다. 최 비서는 낌새를 눈치챘지만 이미 늦었다. 인적이 드문 외곽도로에 접어들었을 때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던 거대한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그의 차를 향해 그대로 돌진했다. 굉음과 함께 최 비서의 차는 종잇장처럼 구겨졌다. 지훈은 약속 장소에서 초조하게 최 비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전화를 받은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다. 그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도로 위, 처참하게 부서진 차와 그 주변을 둘러싼 경찰차의 경광등이 지옥도처럼 펼쳐져 있었다.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들어간 그의 눈에 흰 천에 덮인 형체가 들어왔다.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장 충직했던 부하, 최 비서였다. 지훈은 아무 말도,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저 부서진 차체 옆에 떨어져 액정이 박살난 최 비서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마지막 통화 기록에는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살인이었다. 박태민이 그의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유대마저 끊어버린 것이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의 눈 속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분노와 지독한 증오만이 남아 검은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이 싸움은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건 전쟁이었다. 최 비서의 장례식은 차가운 가을비 속에서 치러졌다. 지훈은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내내 검은 석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 분노, 절망 등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직 꽉 담은 입술과 하얗게 질린 주먹만이 그의 내면에서 들끓는 폭풍을 짐작하게 할 뿐이었다. 하나는 계약상의 아내로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늘 완벽하고 흐트러짐 없던 남자가 처음으로 보여주는 뒷모습. 그 거대한 어깨가 오늘따라 위태롭게 떨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그를 향한 원망과 오해의 감정 아래에서 아주 작은 연민의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온 지훈은 유령처럼 변했다. 그는 회사에도 나가지 않고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식사도 거른 채
독한 위스키로 밤을 지새웠다. 저택은 이전보다 더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가사 도우미들은 겁에 질려 그의 서재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다. 하나는 그저 닫힌 서재 문을 복도 끝에서 바라볼 뿐이었다. 그를 향한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저 문 너머에서 홀로 무너져 내리고 있을 한 남자를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그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며칠이 지났다. 하나는 더 이상 그를 방치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녀의 동정심은 이미 분노의 감정을 넘어선 지 오래였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 속을 따뜻하게 데워줄 묽은 닭죽을 끓였다. 그리고 작은 쟁반에 죽과 따뜻한 차를 받쳐들고 서재 문 앞으로 갔다. 그녀는 노크를 하려다 망설였다. 대신 조용히 쟁반을 문 앞에 내려놓고 돌아섰다. 그가 먹든 먹지 않든 상관없었다. 그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누군가 당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작은 신호를 보내고 싶었을 뿐이다. 첫날 쟁반은 그대로 있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하나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음식을 가져다 놓았다. 그러던 사흘째 되던 날 밤 서재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하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망설일 틈도 없이 비상 열쇠를 찾아 서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암흑과도 같았고 진한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닥에는 깨진 위스키병 조각이 뒹굴고 있었고 그 중심에 지훈이 소파에 무너지듯 앉아 있었다. 나가.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누구 마음대로 들어왔지? 당장 나가. 하지만 하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스탠드 조명을 켰다.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며칠간 면도도 하지 않아 덥수룩한 턱, 공허하고 핏발이 선 눈동자, 값비싼 셔츠는 구겨지고 술에 얼룩져 있었다. 그가 알던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저 길을 잃고 절망에 빠진 한 남자일 뿐이었다. 나가라고 했다. 그가 고함을 질렀다. 그 순간 그의 손등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하나가 발견했다. 깨진 유리 조각의 베인 모양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방을 나가 구급 상자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저항하려 했지만 그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소독약이 상처에 닿자 그가 움찔했다. 최비서, 나 때문에 죽었어. 술기운 때문이었을까?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진심이 터져 나왔다. 내가 그를 사지로 몰아넣은 거야. 그 자식은 내 유일한 친구였는데, 형제였는데, 나 같은 놈 때문에. 그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갈라졌다. 하나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의 손을 치료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조용한 존재감 앞에서 그의 단단했던 방어벽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모든 것을 바쳤던 첫사랑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했던 상처. 그 이후로 사랑을 믿지 않고 모든 인간관계를 거래로만 대하게 된 이유. 아버지의 죽음 이후 거대한 제국을 홀로 짊어져야 했던 지독한 외로움과 중압감. 그의 고백은 두서없었지만 그 안에는 한 남자의 깊은 고독과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차가움은 본성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두꺼운 갑옷이었음을. 그의 세상 역시 자신만큼이나 아프고 위태로웠다는 것을. 그녀를 향한 오해와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이해와 연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상처의 치료가 끝났을 때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이처럼 흐느끼고 있었다. 그가 평생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하나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등을 토닥였다. 그녀의 작은 손길에 그의 울음이 잦아들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의 눈이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그 순간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벽들이 허물어졌다. 그는 더 이상 냉혹한 CEO가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계약 신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상처받은 두 영혼으로서 서로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었다. 지독한 고통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가장 깊은 위로를 서로에게서 발견하고 있었다. 지우는 지친 듯 그녀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다. 그녀는 가만히 그를 받아주었다. 그날 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의 온기에 의지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서재 소파에서 잠이 깼다. 지독한 숙취로 머리가 깨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아주 오랜만에 평온했다. 그는 몸을 일으키다 자신의 몸 위에 덮여있는 담요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옆 의자에는 담요도 없이 웅크린 채 잠들어 있는 하나가 있었다. 그녀는 밤새 그의 곁을 지켰던 것이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잠든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지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했을 때, 자신의 가장 추악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의 곁에 남아준 단 한 사람. 그동안 그녀를 오해하고 상처 줬던 자신에 대한 후회와 미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끝에서 아주 낯설지만 강력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잿더미가 된 그의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사랑의 새싹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자신이 덮고 있던 담요를 그녀의 몸 위로 덮어주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겠다고. 최 비서의 복수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 최 비서의 죽음 이후 강지훈의 세상은 잿더미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 잿더미 위에 주저앉지 않았다. 하나의 조용한 위로와 지지 속에서 그는 아주 조금씩, 그러나 더욱 단단하게 자신을 재건하고 있었다. 저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지독했던 침묵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온기가 채워갔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각자의 일을 하다가도 잠시 정원에서 함께 차를 마시는 평범한 부부와도 같은 시간들이 쌓여갔다. 지우는 다시 제이글로벌의 수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돌아온 그는 예전의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날카로워졌지만 그 안에는 단순히 비즈니스를 넘어선 처절한 목표의식이 담겨 있었다. 그는 최 비서가 남긴 자료들을 토대로 새로운 팀을 꾸렸다. 자신의 신복 중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비밀팀이었다. 최 비서가 목숨과 맞바꾼 증거는 사라졌지만 그의 죽음 자체가 박태민의 범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이제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를 끌어내릴 덫을 직접 만들어야 했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최 비서의 죽음으로 지훈이 정신적으로 무너졌을 것이라 확신한 박태민이 마침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제이글로벌을 향한 적대적 M&A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표면적으로는 두 그룹의 상생을 위한 우호적 합병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속셈은 강지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재계는 술렁였다. 모두가 강지훈이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주목했지만 제이글로벌은 이렇다 할 대응을 내놓지 않았다. 사람들은 강지훈이 정말로 무너졌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훈은 서재에서 태성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자금 흐름이 그려진 차트를 노려보고 있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박태민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있었지만 그 핵심을 파고들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그때 하나가 조용히 따뜻한 차를 들고 서재로 들어왔다. 그녀는 그의 어깨 너머로 복잡한 차트를 들여다보았다. 재무나 경영은 알지 못했지만 복잡한 선과 도형의 패턴은 예술가의 눈에 다르게 들어왔다. 이 이름, 갤러리 블루요. 그녀가 무심코 한 유령 회사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요즘 미술계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곳이에요. 아주 비싼 현대 미술품들을 소수의 VVIP 고객에게만 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작품의 가치에 비해
가격이 터무니없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미술품. 그는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가장 손쉽게 세탁할 수 있는 고전적인 방법. 그는 금융과 첨단 기술 분야만 파고들었지만 진짜 약한 고리는 자신이 전혀 관심 없던 예술계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하나 씨, 혹시 그 갤러리의 주요 고객 리스트나 거래 방식을 알아봐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훈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계약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함께할 유일한 파트너로 신뢰하고 있었다. 하나의 눈빛이 진지하게 빛났다. 알아볼게요. 제 전공이기도 하니까요. 그녀는 자신의 재능이 그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다. 며칠 후 하나는 인맥을 총동원해 갤러리 블루의 비공식 전시회 초대장을 구해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갤러리가 특정 작가의 작품을 독점 계약한 뒤 자신들이 소유한 유령 회사들끼리 그림을 사고 팔며 가격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리는 방식을 파악해냈다. 완벽한 자금 세탁의 흐름이었다. 마침내 덫의 설계도가 완성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냥감을 유인하는 일뿐이었다. 지훈은 공식적으로 박태민의 합병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제2글로벌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지만 지훈은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며 그들을 설득했다. 재계는 충격에 빠졌다. 냉혈한 강지훈이 마침내 백기를 들었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자의 모습을 연기했다. 그의 연기에 정점을 찍은 것은 하나의 역할이었다. 그녀는 공식 석상에서 지친 남편의 곁을 지키는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걱정과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그의 팔짱을 꼈다. 그 모습은 지훈이 정말로 약해졌다는 소문에 엄청난 신빙성을 더해주었다. 마침내 두 그룹의 첫 번째 합병 협상 테이블이 열렸다. 지훈은 일부러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피곤하고 헬쑥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태민은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협상은 박태민이 원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흘러갔다. 지훈은 무기력하게 그의 요구 조건을 하나씩 받아들였다. 박태민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덫의 마지막 조각을 스스로 물었다. 좋습니다, 박 대표님.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대신 주주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투명한 합병 절차를 위해 양측의 회계법인이 교차로 실사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해 주십시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이 지루한 싸움을 끝내고 싶군요. 그것은 M&A 절차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였다. 자신의 비자금 장부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박태민은 추호의 의심도 없이 오히려 지훈을 비웃으며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다. 물론이요, 강 대표. 얼마든지 들여다보시오. 이제 곧 내 것이 될 회사인데 뭐가 문제겠소. 그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목에 칼을 겨누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지훈과 하나의 얼굴에는 더 이상 패배자의 그림자가 없었다. 지훈은 넥타이를 풀며 결의에 찬 눈으로 하나를 바라보았다. 미끼를 물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한 확신에 차 있었다. 하나는 그의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다음 단계는 뭐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피해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적을 앞에 둔 가장 완벽하고 위험한 파트너였다. 복수의 서막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방역이 마침내 시작된 것이다. 제2글로벌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호텔 컨벤션 홀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양사의 운명이 걸린 합병안을 취재하기 위한 기자들이 장사진을 쳤고 주주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박태민은 개선 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등장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의심하지 않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잠시 후 강지훈이 하나의 손을 잡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차가웠다. 하나는 그의 곁에서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지지하며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주주총회는 박태민의 시나리오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합병의 정당성과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성급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의장이 합병안 표결을 선언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주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다. 박태민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패배자의 마지막 발악쯤으로 여겼다. 하지만 지훈의 입에서 나온 것은 애원이 아니었다. 선전포고였다. 저는 이 합병에 반대합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주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단을 향해 걸어나갔다. 그가 연단에 서자 그의 뒤편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그곳에 처음으로 떠오른 것은 15년 전 앳된 모습의 엔지니어 이원진의 사진이었다. 모든 것의 시작은 15년 전 J글로벌이 저지른 끔찍한 실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훈은 담담한 목소리로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원진이 기술을 유출한 것이 아니라 당시 태성전자가 심어놓은 스파이에 의해 데이터가 내부에서부터 오염되었고 이원진은 그 희생양이었음을 입증하는 새로운 분석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다. 박태민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지금 옛날 얘기를 꺼내서 뭘 어쩌자는 거지? 그가 소리쳤지만 지훈은 그를 무시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려한 미술품들로 가득 찬 갤러리 블루의 로고가 나타났다. 박태민 대표는 지난 10년간 바로 이 갤러리 블루를 통해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탁해왔습니다. 지훈이 준비한 회계감사팀, 그의 트로이의 목마가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유령 회사들 간의 복잡한 거래 내역,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미술품 가격,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최종 승인한 박태민의 친필 사인이 담긴 서류들. 박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이야. 저건 전부 조작된 거야.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화면에 다음으로 떠오른 것은 환하게 웃고 있는 최 비서의 사진이었다. 장내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갑게 변해 있었다. 그리고 박태민 대표는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이 진실을 밝히려던 제 비서이자 제 유일한 친구를 살해했습니다. 지훈의 마지막 말이 폭탄처럼 터져 나왔다. 스크린에는 하나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최 비서의 차를 덮친 덤프트럭의 후방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트럭은 명백한 고의를 가지고 중앙선을 넘어 최 비서의 차를 덮치고 있었다. 이어서 트럭 운전사와 박태민의 수행비서 간의 통화 내역이 공개되었다. 사고 직전과 직후 두 사람이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궁지에 몰린 박태민은 이성을 잃고 지훈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 개자식아, 네가 감히 나를... 하지만 그의 주먹이 지훈에게 닿기도 전에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했다. 바로 그때 컨벤션 홀의 모든 문이 활짝 열리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해 있는 박태민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태민 씨, 살인교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그의 손에 채워지는 순간 그가 평생 쌓아 올렸던 오만의 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끌려 나가면서까지 지훈을 향해 악을 썼지만 그 모습은 그저 패배자의 비참한 절규에 불과했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지훈은 연단 위에서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기쁨 대신 무거운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장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세상을 향해 선언했다. J글로벌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이원진 전 연구원님과 그 가족분들께 공식적으로 사죄하며
그의 명예를 회복하고 모든 피해를 보상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맨 앞줄에 앉아있는 하나를 바라보았다. 아수라장 같은 공간 속에서 오직 두 사람의 시간만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처음 보았던 바로 그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 눈빛 속에서 그는 구원을 보았다. 모든 싸움이 끝났음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지우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하고 연단에서 내려왔다. 그는 인파를 헤치고 오직 한 사람, 하나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강력한 그의 모든 진심이 담긴 행동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박태민의 야망이 남긴 잔해를 뒤로하고 함께 컨벤션 홀을 빠져나왔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평화가 찾아왔다. 박태민 일가의 몰락 이후 J글로벌은 강지훈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과거의 오점을 바로잡고 투명 경영을 선언한 그의 행보에 주주들과 시장의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다. 태성그룹은 법정 관리하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박태민은 살인교사와 수천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나긴 법정 싸움 끝에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세상은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몇 달 후 지우는 하나의 손을 잡고 그녀의 부모님이 계신 작은 아파트를 찾았다. 그는 값비싼 선물이 아닌 진심이 담긴 사과를 준비했다. 그는 하나의 아버지 이원진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희 J글로벌이 그리고 저희 가문이 아버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는 이원진의 공식적인 복직과 명예회복,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서류를 내밀었다. 이원진은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보다 조용히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따뜻한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난 1일세, 자네 덕분에 죽기 전에 내 이름 석자의 명예를 되찾았으니 그것으로 되었네. 그는 지훈의 손을 잡고 그 옆에 서 있는 딸 하나의 손을 포개어 주었다. 우리 하나, 앞으로 잘 부탁하네. 그 순간 지긋지긋했던 과거의 악연이 완전히 끊어지고 새로운 가족의 연이 단단하게 맺어지고 있었다. 모든 외부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지우는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와 하나를 묶었던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계약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하나를 처음 만났던 자신의 집무실로 데려갔다. 1년 전 차가운 거래만이 오갔던 그 공간은 이제 두 사람의 온기로 채워져 있었다. 지우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2장을 꺼냈다. 하나는 그들이 처음 서명했던 낡은 결혼 계약서였고 다른 하나는 새로 작성된 계약 종료 합의서였다. 우리의 계약은 오늘부로 끝났습니다.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계약 종료 합의서를 그녀의 앞으로 밀었다. 하나의 심장이 순간 쿵 내려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 종료라는 글자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다가왔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합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써 내려갔다. 그녀가 펜을 내려놓는 순간 지훈은 그녀가 서명한 합의서와 원래의 계약서를 함께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두 서류를 갈갈이 찢어 휴지통에 던져버렸다. 하나가 어리둥절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는 바로 그 순간 지훈이 그녀의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J글로벌의 제왕이 한 여자를 위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그녀의 맑은 눈을 꼭 닮은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이하나 씨, 사랑을 믿지 않았던 어리석은 내게
진심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사람. 내 차가운 세상에 들어와 따뜻한 색을 채워준 유일한 사람. 이 계약서는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더 이상 거래가 아닌 내 평생의 파트너로 내 진짜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하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의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가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을 때 그들의 진짜 사랑이 비로소 완성되었다. 얼마 후 두 사람의 진짜 결혼식이 열렸다. 세간의 이목을 끄는 화려한 행사가 아닌 푸른 정원이 있는 작은 예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된 채 조촐하게 치러졌다. 건강을 회복한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하나의 부모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두 사람을 축복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하나는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웠고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지훈의 눈에는 꿀같은 사랑이 가득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서의 조항이 아닌 서로의 심장을 향해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훈의 저택 정원, 하나가 처음으로 생명을 불어넣었던 그 온실은 이제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공간이 되었다. 하나는 이젤 앞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스케치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발치에서는 작은 사내아이가 아장아장 걸으며 나비를 쫓고 있었다. 아빠! 아이가 정원 입구를 향해 달려가며 외쳤다. 칼 같던 슈트 대신 편안한 니트를 입은 지훈이 활짝 웃으며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다. 그는 아이를 안은 채 하나에게 다가가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냉정함과 고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아내와 아들을 향한 따뜻하고 깊은 사랑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품에 안긴 아들과 그런 자신을 보며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는 하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숫자로만 세상을 보던 남자, 모든 것을 거래라 믿었던 남자, 그의 흑백 같던 세상이 이토록 찬란한 총천연색으로 빛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모든 것은 1년 전 그날 차가운 책상 너머로 한 어린 신부의 눈 속에서 처음으로 진심을 보았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